안녕하십니까. 큐베스트 노무팀 팀장 김기택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초용부터 퇴직까지의 노무 필수 지식 10가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모두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하신 후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세무 쪽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만 노무 쪽은 스스로 해결하셔야 될 때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사장님들이 근로자 채용 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노무 지식 10가지를 압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가지 항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급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최저시급도 계산 방법을 아셔야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주 만근 시 주휴수당도 지급하셔야 됩니다. 근로자 채용 후 임금 지급 시 근로소득이라는 원천세를 떼고 지급하셔야 되고요. 4대 보험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근로자 임금에서 얼마만큼 공제하고 줘야 되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중요한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히 아셔야 5인 또는 10인 또는 30인 등 근로자 수에 맞는 노동관계법 준수가 가능해지십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야간, 연장, 휴일수당의 가산 지급도 계산 방식을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또한 근로자 해고 시 지키셔야 될 해고 예고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실업급여 수급 조건 등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퇴직 시 어떻게 퇴직 절차를 갖추어야 되는지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노무 필수 지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채용 후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지난 강의에도 설명드렸지만 노동부 홈페이지에 근로계약서 샘플을 다운받으셔서 근로형태별 근로계약기간을 잘 설정하시고 근로기준법 17조에 명시된 근로조건들을 우리 회사에 맞게 잘 명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교부하셔야 된다는 점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급여 계산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향후 임금 체불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해당 근로자의 적절한 임금을 주시고 계시는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김일군이라는 근로자의 요일별 근로 테이블을 한번 짜보았고요. 해당 근로자는 일주일에 19시간의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로 파악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만약 2020년 기준 5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주 12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이 되겠죠. 어찌되었든 이렇게 근로시간이 과다한 근로자가 최저시급을 받는다 가정할 때 연장수당을 50% 가산하여 지급하는 부분까지 더해서 이렇게 임금을 지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로자는 주 59시간 근무하고 주휴하고 연장수당을 포함하니까 약 280만원 이상 이렇게 임금이 산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업장 근로자가 혹시 최저시급 이하로 받고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연도별 과거 10년 정도 해서 최저시급 변천사가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8,350원인 최저시급이 올해 1월 1일부로 2.9% 인상돼서 8,59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급의 계산은 근로자가 받은 월 통상임금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을 근로한다고 하면 월 209시간 근로하는 게 되고요. 이를 임금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곱하기 8,590원 하니까 179만 5,310원을 지급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휴수당을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퇴사 시 주휴수당 지급 못 받았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한 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 또는 한 주에 약정된 근로일에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유급휴일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월급 근로자들은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없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분들께서는 반드시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원천세. 특히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원천세는 근로소득세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소득세를 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느냐, 이런 것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법에서는 월 근로자의 임금을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익년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메인 페이지에 조회 및 발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간이세액표라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에 근로자의 월급여액하고 또 부양가족의 숫자, 요것만 집어넣으시면 원천 징수해야 될 근로소득세가 바로 나옵니다. 간단하시죠? 이렇게 매월 급여에 따라 원천 징수하시고 익년도 내년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연말정산 서류를 받고 재정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4대 보험입니다. 우리 사업장으로 날라오는 4대 보험료 고지서의 금액이 맞는지 이거를 확인해서 납부하시는 사업주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4대 보험료가 사업주와 근로자 납부분 합쳐서 급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요율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국민연금은 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 포함해서 약 7.35%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좀 다른데요. 여기는 150인 미만 기준으로 실업급여 0.8%를 포함해서 사업주는 1.05%, 근로자는 0.8%, 이게 실업급여 납부분이죠. 이렇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사업장 업종에 따라 적게는 한 0.7%, 많게는 18% 이상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우리 사업장의 주된 업종에 맞게끔 이 산재보험료가 책정되어 있는지는 반드시 한번 꼭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 취득하고 상실, 그리고 피부양자 등록, 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이런 것들은 추가로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입니다. 특히 5인, 10인, 30인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 준수의 항목이 틀려지기 때문에 수시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이라면 직원들의 연장, 야간, 휴일 이렇게 근로했을 경우에는 50%씩 가상수당도 주셔야 되고요. 연차 휴가도 부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계산이 되시면 지급의 의무가 사라지게 되시니 한번 잘 살펴보셔야겠죠. 자, 상시근로자 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가동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즉 요일별로 근로하는 근무자들의 수를 모두 더하고 가동일수로 한번 나눠보시면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약식이긴 하지만 이러한 흐름으로 가동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한번 나눠보시면 상시근로자 수가 판단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계산해 보신 근로자 수대로 노동관계법을 잘 준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각종 수단의 계산입니다.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연장수당, 또 밤 10시부터 이길 오전 6시까지 근로하는 야간수당, 또 약전 등 휴일에 근로하는 휴일수당, 이렇게 근로했을 경우에는 50%씩 가산수당을 지급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장 및 휴일거를 잘 산출해서 임금에 반영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휴일 근로 대체라고 해서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합의가 좀 이루어진 사업장으로서 휴일 근로 수당을 좀 줄이는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 근무 테이블을 다시 주로 환산하고 다시 일을 월로 환산해서 임금에 제대로 반영해 주셔야 향후 근로자와의 분쟁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해고 방법인데요.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보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게 돼 있고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하실 때에는 해고의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셔야 됩니다. 특히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단 이때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만 구제 신청이 가능하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구제 신청을 받아준다는 점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퇴직 처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 못지않게 떠나보내는 과정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중요한 노무 항목입니다. 특히 퇴직 시에는 근로자가 이직 의사를 밝히고 떠나는 의원사직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회사의 경영사정 등으로 회사가 권고해서 사직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사직 시에는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두는 게 향후 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퇴직원 같은 것에 인수인계 등 철저히 마무리하고 떠나라 라는 것도 명시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직 후 4대보험 상실신고 시 개인 사정에 의한 의원사직 이렇게 처리하시면 아마 깔끔히 퇴직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퇴직금 정산, 퇴직 시 연말 정산, 퇴직 시 건강보험료 정산,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이런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처리하셔야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회사의 경영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권고사직 처리를 하시게 되면 이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4대보험 상실신고 하실 때 이직 확인서라는 것을 작성하시고 그 사유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사유로 적어주셔야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고용장려금이나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권고사직을 하시게 되면 그런 지원금들이 일시에 모두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장님이 알아야 할 채용부터 퇴직까지의 노무 필수 지식 10가지에 대해 압축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소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향후 노무 리스크를 없애고 신뢰와 믿음의 근로 환경을 조성하시는 측면에서 꼭 알아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